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A50의 연승 행진. 2. 나토 조종사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3. 생산 라인이 확장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제 우리 전투기들이 한국의 맑고 푸른 하늘에서의 비행뿐만 아니라 머나먼 외국 땅에서의 비행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유럽 폴란드 수출에 이어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출 쾌거를 이뤄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수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와 1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동남아시아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한국의 경공격기인 FA-18대를 수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2차의 경쟁에서 카이의 FA-60 외에도 인도의 테자스, 파키스탄의 JF-17, 러시아의 미그-35 등 총 6개 기종이 참여했으며 인도, 테자스와 막판까지 경합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로써 카이는 앞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이어 4번째 동남아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현재 동남아 시장에 수출한 국산 항공기는 지금까지 총 68대이며 동남아 시장에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항공기를 운영 중인 주변국들의 높은 만족도가 이번 수출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출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중급 유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으로 설계된 FA-60이 납품되며 철도 납품은 2026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FA-6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방산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더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로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KF-20 일보람의 전투기와 수리온 기동 헬기 등 다양한 국산 항공기가 추가로 수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폴란드 조종사 4명이 비행교육을 받으러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푸틴의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군력 강화가 시급해진 폴란드가 FA-50 전투기 비행 조종사를 전격 파견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FA-50 전투기 48대 구매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총 8명의 폴란드군 조종사를 교육할 계획인데요. 우리 공군은 FA-50을 운용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의 입과식을 제2전투 비행단에서 열고 교육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약 22주간에 걸쳐 운용 방법 전반에 대해 교육과 실전적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전술 입문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수료한 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로 이동해 1주간 FA-50 시뮬레이터를 탑승해 비행 숙달 훈련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로써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 진행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번 폴란드와의 협력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한국 전투기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합니다. 이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FA-50 수출만큼이나 교육도 빠르게 진행되어 믿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구소련 및 러시아제 장비를 쓰는 동유럽 나토 국가들의 방산시장도 한국이 석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동유럽의 머리로 불리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협력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방산기술 및 국가산업을 발전시키고 방위력까지 강화시킨다면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폴란드를 따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에게는 수출 계약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공군과 육군에서의 군사협력이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의 방산산업 수출 증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 관계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 개발진들 또한 FA-50의 수출 흐름을 이어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는 하루 시험 비행을 2회로 늘려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J 1호기의 초음속 돌파 비행 성공에 또다시 성공하며 초음속 전투기라는 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이전 초음속 돌파 공개 영상을 본 외신은 KF-21 전투기에 대해 찬사를 쏟아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KF-21은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F-35보다 가격과 유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졌던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보이게 되면서 한국에서 전투기를 개발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KF-21 개발 성공 후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약 3만여 개의 부품은 국산화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므로 이 개발 과정에서만 이미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KF-21 전투기를 양산하게 된다면 최소 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산될 것이며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무기 분석연구소 싱크탱크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KF-21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그 내용 일부분 중 KF-21의 성능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KF-21은 4세대급은 맞지 않으며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와 같이 분류하는 게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없이 미국산 F-35 전투기를 대상으로 자체 성능 및 다른 무기들과의 호환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전투기의 진화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한국제 항공기는 T-50 개발을 시작으로 FAU-10 개량을 거치며 습득한 설계와 조립 및 비행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자세 제어 장치와 항전 장비 개발 경험에 충분해 미국과 프랑스 등 개발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그 신뢰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수한 부분으로 꼽습니다. 사실 한국이 무기를 개발할 때는 러시아와 중국처럼 제업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러시아와 중국 덕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이 밖에도 현재 자체 개발 중인 국산 제트 엔진과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서 5세대 전투기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가 우리를 대신해 KF-21의 성능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F-35와 경쟁할 만한 뛰어난 전투기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미래에 KF-21의 수출 활로가 되어줄 이번 FAU-10 계약 성사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어 더욱 많은 수출 계약을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성능으로 KF-21은 세계 방산 산업의 주요 자산이 될 준비가 진행 중인데요. 최근 필리핀에서 FA-50의 가동률 관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던 FA-50의 가동률이 실제로는 25% 미만이라는 외신의 폭로가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숨겨진 속 사정이 밝혀지며 전 세계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한국 공장을 방문할 예정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80% 이상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 공장의 신기술이 공개되며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50 12기 중 3기만 운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FA-50의 가동률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필리핀 언론과 이탈리아 언론이 해당 기사를 확산시키며 그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이탈리아는 M346을 만드는 국가로 FA-50 이슈화에 적극적입니다.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스테파노 디르소는 지난 9월 30일 해당 내용에 관한 후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예비 부품 공급망의 지연으로 인해 현재 12대의 항공기 중 3대만이 운영될 수 있다며 그 상세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필리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필리핀 공군을 통해 일부 FA-50PH 제트기가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된 필수 유지 보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항공기의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에 지연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산 항공기의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비 부품 공급망의 지연으로 인해 12대의 항공기 중 3대만 운영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후에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 문제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그는 공급망의 지연은 현재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및 콜롬비아를 포함하는 항공기의 다른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것이 몇 주 전에 폴란드에서 주문한 FA-50의 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그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최근 FA-50에 대한 가동률 이슈가 심각해지자
필리핀 공군은 FA-50 전투기 5기가 비행하는 사진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를 본 맥스 디펜스가 5기는 40%의 가동률밖에 안 된다며 또다시 공격하고 나서면서 가동률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공군 대변인 카스티오 대령은 일부 FA-50 항공기가 현재 비운항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예방 차원에서 행해지는 의무적인 예방 점검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기 점검일 뿐 곧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변인은 일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예비 부품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부품은 비행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시간 사용 후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최근 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공급망이 느려졌다며 변명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필리핀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운용 중인 FA-50은 여전히 90%대 전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시나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니 필리핀 측에서 정비 미숙으로 정비 부품 조달을 늦게 받아 벌어진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늦은 의사결정과 예비 부품의 추가 주문에 관한 예산 집행의 차질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이번 가동력 저하 사태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번 이슈는 상대국의 잘못에 의한 해프닝으로 잘 넘어가긴 했으나 앞으로도 상대국의 문제로 인한 비슷한 문제가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카이에서도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에 판매된 FA-50의 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 및 부품 수급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9 자주포의 판매사인 하나의 경우 매년 K9 자주포를 구매한 클라이언트를 모아 세미나를 통해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 중에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임박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FA-50의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 대한 전투기 선정이 마지막 평가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평가 기종 중 유일하게 FA-50에 대한 실사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또한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카이 이외의 경쟁 업체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실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만큼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FA-50의 이사 레이더와 암랑 통합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폴란드와의 계약 역시 미국 측의 승인으로 인해 본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폴란드 측에서 개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을 구매하기 위해 기다린 결과 별도의 개발비 지출 없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신형 FA-50을 구매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카이와 가격 협상에 합의한 뒤 오는 11월 중순 무력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여 도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여 FA-50 경전투기에 대한 기체 검사 등 물리적인 평가를 수행한 뒤 카이의 생산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의 다양한 정보는 추후보다 자세히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카이는 FA-50 경전투기의 생존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산 전투기를 가상의 적기로 사용하여 합동 교전 능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폴란드가 FA-50 실사평가 시 높이 평가했던 부분으로 말레이시아의 마음 역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경전투기로 최신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신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차, 2차에 걸쳐 18기씩 총 36개의 FA-50을 구입할 전망인데요. 계약이 성사될 경우 FA-50 블록 20은 폴란드 도입 예정인 48기를 포함하여 총 84기의 판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작 기간을 80%나 단축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카이의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무기들보다도 첨단 장비가 대거 탑재되는 복잡한 병기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오류 하나로도 현장에서 장비의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험이 큰 만큼 상당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최근 한국이 제작 과정에서 인간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를 통해 정교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공정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역시 갖추지 못한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사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가 모든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기계가 담당하게 된 부분은 후반부 조립과 드릴링 작업 정도로 여전히 제작 과정의 90% 가까운 작업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긴 합니다. 대신 로봇의 팔을 동한 드릴링으로 사람이 직접 작업할 경우 154초가 걸리는 작업을 25초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또한 후반 최종 조립 과정 역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0.001인치의 오차 범위로 조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업 시간 역시 80% 가까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시간 단축은 곧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쏟아지는 수출 물량을 감당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생산 시스템은 현재 많은 수출권이 진행 중인 FA50뿐만 아니라 KF21 제작에도 역시 적용될 예정인데요. 생산 시간을 감량함으로써 내수용과 수출용 기체의 생산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넘치는 주문 물량에 기쁨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된다며 수출 기체를 위해 공군에 넘길 기체 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공군 수주 먼저 맞춘 뒤에 수출권으로 넘어가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번 카이의 신기술 개발로 인해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현재 카이는 콜롬비아, 이집트 등 세계 여러 국가에 FA50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마케팅도 진행 중인데요. 2024-2025년 중 미국의 공군 및 해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나라에서 구매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데요. 강구영 카이 사장은 폴란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FA50 사업이 끝나면 KF21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폴란드의 전투기를 추가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FA50의 구매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KF21 판매로 이어지는 등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입지가 그만큼 더 굳건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노르웨이에서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노르웨이 언론이 K2노와 레오파르트 2H의 동시 주행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동시 주행 성능 시험 평가에서 K2노가 노지에서 레오파르트 2H를 앞지르는 성능을 보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노르웨이 언론은 성능 시험 평가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였지만 몇 가지 발언에서 K2N0의 손을 들어주는 말을 해 K2노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오만에서 이를 상기시키며 터키가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과 오만 주력 전차 사업의 경쟁자로 참여하는 배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 평가에서 갑자기 멈추며 원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력을 보여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에서 이번 차세대 전차 후보에 대한 영상 공개와 동시에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 총장이 참석했고 K2노 주행 시험 때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알려지며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영상에서 K2N0와 레오파르트 2H는 확연한 기술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K2N0와 레오파르트 2H는 울퉁불퉁한 설원을 전려고 달렸는데 K2N0는 노면에서 흔들림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레오파르트 2H는 차체가 크게 여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둘은 달리면서 주포를 겨누는 가상사격 주행 시험에 임했는데요. 기동 간의 조준에 있어서도 K2N0는 주포가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정확히 겨눴는데 레오파르트 2H는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주포 또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반동 제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노르웨이 매체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르웨이 매체는 K2노가 뒤쪽 현수장치를 내려 주포를 위로 들어 올리는 시범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K2노의 모습이 마치 흑표범이 뒷다리를 물꿇고 앉아있는 모습과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K2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크스탄 상부 공격 진행탄을 사용할 때 취하는 자세로 적의 유관으로 들어오지 않는 8km 밖에서 쏘아 전차의 가장 취약 부분인 상부를 공격해 한 방에 적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체는 이런 모습을 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A7도 이 질세라 V12 트윈 터보 엔진을 이용한 순간 가속과 설원 위를 제자리에서 360도로 보는 시범으로 참석한 노르웨이 인사들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에녹슨 국방부 장관이 이 시범을 보고 난 후 이용대 현대로템 사장 일행과 먼저 담소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밝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체는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로 보도를 이어갔으나 역시 K2노를 좀 더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 몇 가지 발언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매체는 노르웨이 육군에게는 더 성숙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겨울 성능 시험은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를 정하는 데 있어 가능한 추가 개발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구현하는 전차를 선택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런데 매체는 한국의 현대로템과 독일의 KMW가 확연히 다른 방향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각각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은 주로 기술 및 노르웨이 산업 협력에 대해 초점을 모았고 독일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노르웨이 국가들이 자신들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럽 공동체가 갖는 이 점에 대해서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첨예하게 다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이 좀 더 노르웨이 육군이 지향하는 전차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력 성능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K2노가 레오파르트 2H를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제 파워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무리 K2노가 앞서고 있다고 해도 독일에서 파워팩을 팔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K2에 들어가는 파워팩은 랭크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각각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보잉과 럭히드 마틴처럼 서로 경쟁 구도에 있어 각자의 이익을 따르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르웨이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K2 엔제로가 선정되어도 독일제 파워팩으로 고생할 일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K2 엔제로가 보인 엄청난 성능, 과거 오만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터키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2005년 K2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터키가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 전쟁을 도와준 인연으로 한국은 형제의 나라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터키의 K2 전차의 기술 수출을 계약한 것을 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요 부품과 기술 이전까지 해줘 터키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위기를 넘기자마자 한국을 배신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바로 오만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한국이 K2표로 공개 입찰에 도전을 했는데 터키도 한국의 기술로 K2표와 비슷한 전차 모델을 내세워보란 듯이 수주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한국 무기가 장악한 곳을 하나하나씩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한국 방산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일각에서는 한국이 새끼 호랑이를 키웠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터키보다 방산 기술이 앞서 있을 순 있어도 특유의 이슬람 문화권의 결속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 자료 기고가인 최은호 씨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놓고 한국과 터키의 경쟁이 많아진다는 예측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주터키 대사관 무관을 지낸 한주성 대령은 같은 이슬람권인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선 터키가 한국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대령이 이들 지역은 한국도 방산시장 타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여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만 주력 전차 사업은 터키가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에게 자국 전차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집니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는 한 달간 600km 이상의 다양한 주행 성능 시험과 실사격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반면 레오파르트와 함께 오만에서 수출 유력 후보로 떠오른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보중에 엔진이 퍼진 것입니다. 낮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알타이 전차의 엔진이 극한의 상황에서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오만이 험난한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던 만큼 감점 요소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터키는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터키 정부는 우선 훌륭한 전차 엔진을 만들고 있는 독일과 협상을 벌였지만 독일은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독일제 파워팩 장착이 좌절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협상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한국도 변속기가 독일제였던 만큼
독일의 터키를 향한 무기 금수 조치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터키는 자체 개발한 1500마력과 4600토크를 내는 12기통 V형 순행식 엔진, 스티어링, 그리고 브레이킹 기능을 가진 크로스 드라이브 변속기가 조합된 타워팩을 가지고 계속 수주전에 참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짜내고 짜낸 임시 방편에 불과했으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었다. 결국 알타이 전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만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만 했습니다. 또한 독일 의회는 중동의 주요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면서 오만 전차 수주전에서 한국은 단독 협상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방산무기 야성에 도전했던 터키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파도를 외치던 터키는 독일제 변속기가 들어가지 않는 한국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터키제 무기 고객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며 한국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제르바이잔이 100대의 K2 흑표 구매 의사를 내비친 것인데요. 러시아 매체 이노스미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아제르바이잔이 K2 흑표 100대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노스미는 노르웨이와 오만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다면서 누가 현대를 예상이나 했겠는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노스미에 따르면 먼저 노르웨이가 한국제 흑표에 관심이 있다고 선언하자 이어 오만이 자국군이 보유한 영국제 챌린저와 미국제 M60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제 K2 흑표 76대를 8억 8,5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에서의 성능평가가 끝나자 아제르바이잔에서 이같이 구매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이런 아제르바이잔의 행보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의 최후방국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터키제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의 K2 푸표를 구매한다는 것은 터키로서는 배신감마저 들 수 있는 처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될 K2 흑표 전차는 독일제 파워팩이 아닌 순수 국산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는 터키와 동맹을 맺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국산 파워팩이 유일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된다면 앞으로 국산 파워팩 개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가 설원과 사막을 달리게 된 것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개량을 거듭해 전차하면 한국이 떠오르길 바랍니다.